여러분 믿기 힘드시겠지만 최근 통계에 따르면 50대 형제자매 중 절반 이상이 서로 전혀 다른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한쪽은 새 아파트에서 은퇴 준비를 하며 여유를 누리고 있는데 다른 한쪽은 병원비와 카드 빚 때문에 매달 통장이 마이너스인 채 버티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지난달 보건당국 조사에서 60대 이상 가구의 의료비 지출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형은 은퇴 후에도 골프와 여행을 다니며 건강관리까지 챙기는데 동생은 야간 택배 상하차로 생활비를 벌며 허리 통증에 시달리고 있다면 그 차이를 보는 가족의 마음은 과연 어떨까요? 단순히 안쓰럽다 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격차는 죄책감, 미안함, 때로는 분노까지 불러오며 결국 형제 사이의 관계마저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오늘 영상에서는 바로 이 형제 간의 격차라는 주제를 통해 우리가 놓치고 있는 현실을 짚어보고 함께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해법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지금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오늘의 영상에는 위에 말씀드린 내용과 관련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참한 사례 한 가지와 그와 반대되는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들어보시고 어느 쪽이 내가 원하는 노후의 인생인지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형제가 같은 집안에서 자랐어도 노년의 삶은 전혀 다르게 펼쳐질 수 있습니다. 경기도 군포에 사는 이정호 씨, 올해 66. 그는 한때 국내 굴지의 대기업에서 임원으로 근무했습니다. 직장 생활을 35년 넘게 이어온 끝에 몇 해 전 명예퇴직을 하면서 퇴직금으로 약 1억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동기들과 비교해도 적지 않은 금액이었고 정호 씨 스스로도 이제는 노후가 어느 정도 보장되겠구나 하고 안도했죠. 하지만 그에게는 항상 마음 한편에 무거운 짐이 있었습니다. 바로 5살 아래 동생 이철우 씨였습니다. 철우 씨는 청년 시절부터 사업에 뛰어들었다가 번번이 실패를 겪었습니다. 조그만 인테리어 업체를 꾸렸을 땐 IMF 외환위기를 버티지 못했고 이후에도 치킨집, PC방 같은 소규모 창업을 반복했지만 매번 빚만 늘어갔습니다. 명절이면 두 형제가 부모님 댁에 모였습니다. 형 정호 씨는 늘 반듯한 양복 차림에 넉넉한 선물을 들고 나타났고 동생 철우 씨는 점점 낡아가는 승합차를 타고 와서 얼굴 가득 피곤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부모님은 늘 형제가 서로 도우며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두 사람의 현실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퇴직 직후 몇 년은 괜찮았습니다. 정호 씨는 아내와 함께 여행도 다니고 주말마다 골프를 치며 여유로운 생활을 즐겼습니다. 아이들도 이미 결혼에 독립했으니 부부만의 시간도 생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철호 씨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형, 나 이번에 진짜 마지막이다. 조금만 도와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묻어났습니다. 소규모 식당을 운영하다 손님이 줄고 배달 플랫폼 수수료까지 감당하지 못해 결국 문을 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밀린 임대료와 인건비를 정리하려면 최소 1,000만 원 이상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정호 씨는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형제인데 외면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결국 통장에 있던 퇴직금 일부를 꺼내 동생을 도왔습니다. 문제는 그게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듬해에는 병원비였습니다. 철호 씨 아내가 갑작스럽게 당뇨 합병증으로 입원하게 되면서 치료비가 감당이 되지 않았습니다. 형, 이거 안 내면 퇴원도 못해. 미안하다. 철호 씨의 부탁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정호 씨 집의 거실벽 한쪽은 서서히 곰팡이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아파트라 관리가 필요했지만 철호 씨를 돕다 보니 집수리 비용을 차일피일 미루게 된 겁니다. 매년 여름 장마가 오면 벽지는 더 검게 물들었고 곰팡이 냄새는 집안 곳곳에 스며들었습니다.
아내는 불평했습니다. 여보, 언제까지 이렇게 도와줘야 해? 우리 집은 왜 점점 이렇게 돼야 하냐고. 곰팡이 냄새 때문에 손주들도 오기 싫다잖아. 정호 씨는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손주들이 방문을 꺼리는 모습을 보면서도 동생의 전화를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갈등은 가족 모임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지난해 추석 형제들이 함께 모였을 때였습니다. 철호 씨는 술잔을 기울이다가 형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은 대기업 다녀서 좋겠다. 난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다. 형이 조금만 더 도와주면 나도 다시 일어설 수 있을 텐데. 순간 식탁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다른 가족들이 눈치를 보며 대화를 돌리려 했지만 이미 불씨는 번지고 있었습니다. 정호 씨는 속으로 울분이 치밀었습니다. 나도 평생 회사에서 새벽부터 밤까지 버텨가며 모은 돈인데 왜 당연히 나눠줘야 하는 거지? 하지만 차마 입 밖으로는 꺼내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유언처럼 들렸던 형제가 서로 의지해라는 말씀이 귓가에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돈만이 아니었습니다. 정호 씨는 매번 동생을 도울 때마다 이상한 죄책감에 휩싸였습니다.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야. 회사에서 운이 좋았던 것뿐이야. 이런 자기 합리화를 반복하면서도 통장이 점점 얇아지는 걸 볼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은퇴 후에는 지출을 줄이고 연금과 퇴직금으로 남은 삶을 지켜야 하는데 계획했던 노후는 어느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집 벽의 곰팡이는 마치 형제 관계의 균열처럼 점점 번져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형제의 갈등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한쪽은 성공적인 은퇴를 했지만 불안에 흔들리고 다른 한쪽은 반복되는 실패 속에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형제니까 외면할 수 없다는 말과 언제까지 짐을 져야 하나라는 고통이 엉켜 있었습니다. 겨울이 깊어가던 지난 1월, 정호 씨 집의 거실 벽지는 이미 곰팡이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창가 쪽에서 시작된 검은 자국은 벽 전체로 번졌고 마치 가족의 평온한 일상을 갉아먹는 그림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철호 씨에게서 또다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형, 이번엔 진짜 마지막이다. 아들이 대학 등록금을 못 내서 휴학을 해야 한대. 정호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미 몇 차례 마지막이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철호 씨의 떨리는 목소리에 정호 씨의 손은 여전히 지갑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곰팡이가 가득 번진 거실을 바라보며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 집 하나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데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계속 형 노릇을 한단 말인가? 그날 부부는 크게 다투었습니다.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해요. 당신 인생만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노후도 우리 아이들까지 다 흔들리고 있어요. 정호 씨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형제애와 책임감, 그리고 점점 커지는 분노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정호 씨는 우연히 철호 씨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낡은 다세대 주택, 좁은 골목 안쪽에서 만난 철호 씨의 거실 역시 벽지 한쪽이 곰팡이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두 형제가 겪는 현실을 그대로 비춘 거울 같았습니다. 형, 미안하다. 나도 아는데 나 혼자선 도저히 못 버티겠다. 철호 씨의 굽은 어깨와 깊게 팬 주름을 바라보며 정호 씨는 처음으로 이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동생은 단순히 빚에 눌린 게 아니라 삶 전체가 무너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호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젠 돈을 그냥 건네는 게 아니라 같이 방법을 찾아야겠다. 그는 지역 복지센터에 들러 상담을 신청했고 금융 채무 조정 프로그램과 긴급 의료 지원 제도를 알아봤습니다. 또한 철호 씨에게 작은 금액을 현금으로 주는 대신 재취업 교육을 함께 등록했습니다. 처음엔 철호 씨가 반발했습니다. 형, 돈만 주면 되잖아. 왜 이런 걸 하냐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채무 조정이 이루어지자 이자 부담이 줄었고 재취업 교육을 통해 경비 자격증을 따게 되었습니다.
물론 형제 사이의 긴장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돈을 무작정 주는 관계에서 함께 버티는 관계로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정호 씨의 집 거실 벽지는 여전히 곰팡이로 얼룩져 있었지만 이번에는 마음이 달랐습니다. 언젠가 벽지를 새로 바를 날이 오겠지. 지금은 조금 더 버티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형제가 힘들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흔들린 적 없으신가요? 가족이니까 도와야 한다는 말과 나도 내 삶을 지켜야 한다는 현실 사이에서 갈등한 경험, 누구나 있을 겁니다. 이정호 씨의 이야기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 퇴직금을 받아도, 연금을 받아도 언제든 형제나 가족의 어려움은 우리의 삶을 흔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방법입니다. 무작정 돕는 것이 아니라 함께 제도를 찾고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 그것이 형제 관계를 지키고 내 삶까지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일지도 모릅니다. 곰팡이 핀 벽지는 단순한 벽이 아니었습니다. 서로 다른 삶을 살았던 형제가 결국 같은 문제 앞에 서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비슷한 벽 앞에 서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형제의 무거운 짐을 짊어질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아니면 함께 버틸 수 있는 거리를 정할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북 전주에 살고 있는 김원수 씨, 올해 70. 그는 평생을 시청 공무원으로 근무했습니다. 특별히 화려한 인생은 아니었습니다. 매일 아침 8시에 출근해 민원인의 불만을 듣고 늦은 밤까지 결제 서류를 정리하던 소박한 일상이었죠. 그러나 그의 삶에는 뚜렷한 원칙이 있었습니다. 쓴 만큼 채워 넣어야 한다. 주변 동료들이 해외여행을 다니고 고급 외제차를 뽑을 때도 김 씨는 늘 국산 중형차 한 대만 고집했습니다. 명절 보너스가 나오면 가족 외식으로 소소하게 쓰고 나머지는 곧바로 적금으로 넣었습니다. 아이들 교육비를 쓰면서도 본인 노후 자금을 따로 떼어두는 습관을 30년 넘게 유지했습니다. 퇴직 후 그에게는 특별한 퇴직금이 따로 없었습니다. 대신 매달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을 합쳐 약 230만 원이 꾸준히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수십 년간 꾸준히 모아온 적금과 주택 청약으로 마련한 아파트 한 채가 그의 노후 자산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평탄하기만 했던 건 아닙니다. 은퇴 후 처음 몇 해는 김 씨 역시 불안했습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고령층 빈곤율, OECD 최악, 연금 고갈 위기 같은 자극적인 제목이 쏟아졌습니다. 지인들 모임에 나가면 나는 퇴직금으로 카페 차렸다거나 아파트 2채는 있어야 노후가 든든하다 같은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김 씨의 아내 박순자 씨도 불안해했습니다. 여보, 우리도 뭐 하나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은 다 부업을 하거나 건물 임대 수익이 있다는데 우리만 연금에 기대는 건 위험하지 않을까요? 김 씨는 흔들렸습니다. 은퇴 1년 차, 그 역시 지인 따라 주식 투자 설명회에 나간 적이 있습니다. 강사라는 사람이 단상에 올라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사는 건 바보짓입니다. 앞으로는 2차 전지가 답이에요. 다들 늦기 전에 따라오셔야 합니다.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스스로에게 되물었습니다. 내가 평생 민원 처리하던 공무원인데 기업 재무제표를 제대로 읽을 수나 있을까? 그는 설명회를 조용히 빠져나왔습니다. 집에 돌아온 뒤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말이 맞아. 우리도 불안할 수 있지. 하지만 모르는 건 하지 않는 게 맞아. 차라리 우리가 가진 걸 지키자.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다시 원래의 루틴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침에는 동네 공원에서 함께 걷고 점심은 집밥으로 해결했습니다.
저녁에는 TV 앞에 앉아 있는 대신 작은 가계부를 함께 펼쳤습니다. 매달 연금이 들어오면 생활비, 의료비, 저축 비율을 정확히 나누고 남은 돈으로는 손주들 용돈을 챙겼습니다. 갈등은 또 있었습니다. 아들이 신혼집을 마련할 때였습니다. 집값이 너무 올라 전세 보증금만 해도 억 단위가 필요했죠. 아들은 조심스레 부탁했습니다. 아버지, 혹시 조금만 보태주실 수 있을까요? 순간 김 씨 부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아들을 돕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그 돈을 주면 자신들의 노후가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결국 김 씨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해줄 수 있는 건 지혜와 경험이지 목돈은 아니야. 대신 전세자금 대출 상담을 같이 가주마. 아들은 처음엔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결국 부모의 뜻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때 무리해서 돈을 받지 않은 게 오히려 다행이었다는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 씨 부부의 집은 오래된 아파트였지만 관리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장마철이 와도 벽지에 곰팡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년 여름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직접 페인트 칠을 하고 습기 제거제를 곳곳에 놓았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손주가 묻곤 했습니다. 할아버지, 왜 집에 새 TV 안 사요? 우리 집은 되게 큰 거 있는데. 김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큰 TV 없어도 할아버지 할머니는 행복해. 대신 너희 대학 갈 때까지는 용돈 줄 수 있잖아. 이처럼 그는 작은 소비를 줄여 더 중요한 곳에 돈을 쓰는 습관을 지켜왔습니다. 그 결과 은퇴 후 10년이 지난 지금도 매달 연금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예금 잔고는 조금씩이라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원수 씨의 이야기는 단순한 공무원 연금 수령자의 사례가 아니었습니다. 불안했던 순간에도 무리한 투자를 하지 않았고 자녀에게 무작정 재산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킬 건 지키고 필요한 건 필요한 만큼만 했습니다. 그의 삶은 우리에게 한 가지 사실을 보여줍니다. 노후 준비는 거창한 선택이 아니라 작은 습관과 원칙을 오래 지켜가는 데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김원수 씨 부부에게도 위기는 있었습니다. 2023년 겨울 갑작스러운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을 때였습니다. 고관절에 문제가 생겨 인공관절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의사의 말에 부부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수술비가 수백만 원에 달했고 회복까지 몇 달간 재활 치료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이제 큰돈 나가게 생겼네. 연금으로 버티다간 바닥날 거야 라며 걱정을 쏟아냈습니다. 아내 순자 씨도 불안했습니다. 여보, 혹시 우리도 집을 팔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큰 돈이 들어가면. 하지만 김 씨는 차분히 준비해둔 통장을 열어보였습니다. 수술비와 치료비로 예상되는 비용이 이미 따로 마련돼 있었던 겁니다. 의료비 전용으로 매달 소액을 모아둔 적금이 있었고 지역의 노인 의료비 지원 제도도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제야 아내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당신이 평생 지켜온 습관 덕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네요. 수술과 재활치료는 힘들었지만 김 씨는 곧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병실에서 같은 연배 환자들을 보며 그는 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옆 침대에 있던 70대 남성은 퇴직 후 퇴직금을 모두 부동산 투자에 넣었다가 실패해 수술비조차 마련하지 못해 자녀들에게 손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환자는 고위직으로 퇴직했지만 노후 자금 대부분을 자녀의 창업 지원에 쏟아부어 지금은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하소연했습니다. 김 씨는 그들을 보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이 지켜온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도 들었습니다. 내가 욕심을 부리지 않고 원칙을 지킨 덕분에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설 수 있구나.
퇴원 후 그는 생활을 더욱 단순화했습니다. 불필요한 모임을 줄이고 동네 복지관에서 하는 무료 강좌를 듣거나 아내와 함께 등산을 다녔습니다. 매달 연금이 들어올 때마다 지출을 점검하는 습관도 변함없이 이어갔습니다. 여러분, 김원수 씨의 삶은 우리 모두에게 많은 시사점을 줍니다. 그는 특별히 큰 돈을 벌지도 않았습니다. 대기업 임원처럼 억대 퇴직금을 받은 것도 아니었고 화려한 사업 수완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평생 모르는 건 하지 않는다. 작은 건 반드시 지킨다라는 원칙을 고수했습니다. 그 결과 위기가 닥쳐도 집을 팔지 않았고 자녀에게 손 벌리지 않았으며 의료비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부부가 서로를 원망하지 않고 손주들과 함께 웃으며 지낼 수 있었습니다. 2025년 대한민국은 누구에게나 불안한 시대입니다. 연금 고갈, 고령층 의료비 부담, 치솟는 생활비. 그러나 김원수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큰 돈보다 중요한 건 지켜온 작은 습관과 원칙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오늘도 불안에 흔들리며 남이 권하는 투자나 무리한 선택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김원수 씨처럼 꾸준히 원칙을 지키며 내 삶을 단단히 지켜가고 계신가요?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이야기한 형제 간 격차가 단순히 개인의 문제일까요? 사실은 통계로도 명확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 2024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60세 이상 가구의 자산 격차는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위 20% 가구의 평균 순자산은 약 12억 원을 넘겼지만 하위 20% 가구는 1억 원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단순히 5배 차이가 아니라 노후 생활 안정성에서 엄청난 격차를 보이는 것이죠. 특히 형제나 자매처럼 같은 세대 안에서도 이러한 자산 격차가 고스란히 관계에 반영된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보건복지부의 노인 실태 조사 2023에서는 노인 가구 중 절반 가까이가 매달 기본 생활비를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고 답했고, 응답자의 37%는 형제나 친척에게 경제적 도움을 요청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곧 노후의 빈곤이 단순히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 형제 관계까지 흔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IHASA의 2022년 연구 보고서에서는 고령층의 형제 지원 요청 경험이 최근 10년 동안 꾸준히 증가했다고 분석했는데, 특히 사업 실패나 건강 악화 같은 이유로 형제에게 반복적으로 금전적 지원을 요청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제도적 안전망이 충분하지 않은 현실에서 형제 간의 경제적 격차는 결국 가족 내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학계에서도 관련 연구가 다수 발표되었는데요. 2021년 대한가정학회지 논문에서는 고령 형제자매 간 자산 격차가 심리적 불안과 관계 단절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연구에 참여한 노인 중 상당수가 형제에게 반복적으로 도움을 요청하거나 반대로 형제에게서 도움을 거절당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러한 경험이 쌓이면 결국 정서적 거리감이 생기고 관계가 끊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한국노동연구원의 고령층 고용 및 소득 분석 보고서 2023에서도 고령층 가구의 노동소득과 이전 소득을 합산했을 때 형제 간의 생활 수준 격차가 뚜렷하게 벌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격차가 심리적 위축감과 가족 간 불평등 인식으로 이어진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60대와 70대 응답자 중 형제의 생활 수준과 비교하며 우울감을 느낀다는 비율이 30%를 넘어섰습니다. 이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해외 사례도 살펴보겠습니다.
OECD가 2023년에 발표한 엘더리 인컴 언드 웰스 이닉왈러티 리포트에 따르면 회원국 전반에서 고령층의 자산 격차는 확대되는 추세였으며 특히 형제자매 간 경제적 불균형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경우 미국 노인학 회더 제런탈러지스트 2022에 게재된 논문에서는 고령층 형제 간의 소득자산 격차가 심리적 갈등을 심화시키고 가족 내 경제적 지원 요구 빈도를 높여 결국 관계가 소원해지는 양상이 나타났다고 분석했습니다. 영국 역시 비슷한 결과가 확인되는데 런던 정경대 LSE 사회정책연구소의 2021년 보고서는 고령층이 겪는 빈곤 문제 중 상당 부분이 형제자매 간의 불균형 지원 구조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형제 중 경제력이 상대적으로 나은 쪽이 부담을 지게 되면서 장기간 갈등을 겪는 사례가 빈번했다는 겁니다. 일본의 경우에도 일본 후생 노동성의 2022년 노인 실태 조사에서 형제자매 간 갈등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경제적 지원 문제라고 밝히며 특히 중장년층 이후의 형제 관계에서 돈 문제로 인한 단절이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진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처럼 국내외 통계와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노후의 자산 격차는 단순히 개인의 경제 수준 차이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같은 부모 밑에서 자라난 형제자매 사이에서도 그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나며 이는 곧 가족 간 불화, 심리적 불안, 나아가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지금 주변에서 보는 형제 한쪽은 여유롭게 지내고 다른 한쪽은 빚에 허덕이는 모습은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라 통계로도 입증되는 현실이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형제 간의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서로의 관계마저 무너지는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무작정 돈을 주는 방식은 관계를 더 악화시킬 뿐이고 제도와 원칙 안에서 지원해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에는 어떤 제도적 장치가 있을까요? 먼저 대한민국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보건복지부의 긴급복지지원제도가 대표적입니다.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질병으로 생계가 곤란해진 가구에게 일정 기간 생계비 의료 비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인데 실제로 2024년 한 해 동안 약 7만 가구가 제도를 이용했습니다. 형제가 도와줄 수 없는 상황에서도 국가가 최소한의 안전망을 마련해주고 있는 것이죠. 또 고용노동부의 신중년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은 50대 60대 이후에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전국 고용센터를 통해 무료 직업 훈련과 취업 알선을 받을 수 있는데 형제 중 한 명이 소득을 잃었을 때 단순히 가족에게만 의존하지 않고 다시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돕는 장치입니다. 금융 쪽으로는 금융위원회에 채무조정제도 신용회복위원회가 있습니다. 빚을 감당하지 못해 형제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 제도를 활용하면 과도한 이자를 줄이고 원금을 분할 상환할 수 있어 가족 간의 금전적 갈등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지자체 차원에서도 다양한 정책이 실행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서울형 긴급복지 제도를 운영하여 중앙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에도 생계비를 신속히 지원합니다. 또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의 노인 중장년 노인 가구를 직접 발굴해 지원합니다. 부산광역시는 신중년 사회공헌 일자리 사업을 통해 은퇴한 중장년층이 지역 아동센터, 복지관 등에서 일하며 소득도 얻고 사회적 관계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제도전 희망금융지원센터를 운영해 사업 실패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장년층에게 신용회복과 재창업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제도는 형제가 서로를 무리하게 부양하지 않아도 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참고할 만한 사례가 많습니다. 일본은 한국과 비슷하게 고령화가 빠른 나라로 이미 2000년부터 개호보험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가족 구성원이 간병 때문에 경제적 부담을 떠안지 않도록 국가가 장기 요양 비용의 대부분을 책임지는 방식입니다. 형제가 서로 간병비를 두고 다투는 상황을 줄여주는 대표적인 제도죠. 영국은 시민자산조언센터 시터전즈 애드바이스 뷰로라는 무료 상담 네트워크를 전국적으로 운영해 채무주거복지 문제를 겪는 가구가 가족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전문가에게 조언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미국의 경우 패멀리 퍼넨셜 미디에이션 프로그램 가족 재정 중재 프로그램이라는 제도를 일부 주에서 운영하는데 형제자매 사이에서 반복되는 금전적 분쟁을 법적 중재인이 개입해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돕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결국 중요한 건 가족만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안전망이라는 사실입니다. 형제 간의 도움을 주고받는 건 당연히 따뜻한 일이지만 그것이 한쪽의 삶을 무너뜨려서는 안 됩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해외 사례에서 교훈을 얻어 우리의 제도를 더 강화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형제에게 손을 내밀어야 하는 상황이 오더라도 이제는 제도를 함께 찾아보고 복지관과 지자체 센터에 문의해 보시길 권합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사회가 함께 짐을 나눠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삶은 훨씬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리한 희생이 아니라 함께 지켜낼 수 있는 지혜와 제도의 활용입니다. 낡은 벽에 핀 곰팡이, 시간을 이기지 못한 자국이 아니라 우리가 지키지 못한 삶의 흔적이었네. 반듯하게 관리된 벽지, 빛이 스며드는 창가에서 웃음 짓는 얼굴은 오랜 세월 지켜온 작은 습관의 열매였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 명의 형제를 보았습니다. 한쪽은 대기업 임원으로 은퇴했지만 무너져가는 동생을 돕느라 결국 자신의 집마저 곰팡이로 얼룩지게 내버려야 했던 살. 끝내는 형제애와 책임감 사이에서 눈물을 삼켜야 했던 비극의 이야기였습니다. 반면 또 다른 한쪽에서는 평생 소박한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도 작은 습관을 지켜내고 무리한 욕심을 부리지 않으며 노후를 단단히 준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위기의 순간에도 집을 팔지 않았고 자녀에게 손을 벌리지 않았으며 부부가 서로를 원망하지 않고 웃음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같은 시대를 살아왔고 같은 세월을 버텨왔지만 전혀 다른 두 인생의 풍경. 여러분은 어떤 노후를 맞고 싶으신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50대, 60대, 70대는 이미 너무 많은 풍파를 겪어왔습니다. IMF,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 그리고 지금은 물가 상승과 연금 불안까지 그 모든 파도 앞에서 누구나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이야기가 전하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건 화려한 선택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습관과 원칙이라는 사실입니다.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제도의 도움을 찾고 가족과 함께 대화하며 삶을 관리하는 작은 습관들이 모여 우리의 노후를 지켜주는 울타리가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곰팡이 핀 벽지 앞에서 손주들이 발걸음을 돌리는 노후와 환한 빛이 드는 거실에서 온 가족이 웃으며 식탁을 함께하는 노후. 우리는 모두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형제의 짐을 홀로 짊어지며 눈물로 버텨야 하는 인생이 될 수도 있고 작은 지혜와 원칙을 지켜내며 당당하게 나이 들어가는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순간이 바로 출발점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작은 습관 하나를 지켜내고 무리하지 않는 선택을 하며 제도가 주는 도움을 찾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행복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야 합니다. 형제를 돕는 일은 사랑이지만 무너져 내리는 희생은 사랑이 아닙니다. 나와 가족이 함께 지켜낼 수 있는 선에서 오래도록 이어질 수 있는 거리를 찾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곰팡이가 번져가는 벽 앞에 서시겠습니까? 아니면 햇살이 비치는 거실에서 환한 웃음을 지으시겠습니까? 선택은 오늘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시작됩니다. 그 작은 선택이 모여 우리 모두의 노후를 그리고 가족의 미래를 지켜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상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 장례식에 가족도 친구도 아무도 오지 않는다면 그 자리를 견딜 수 있을까요? 최근 한국에서 실제로 70대 어르신이 홀로 세상을 떠났는데 조문객이 단 한 명도 없어 장례식장 직원이 대신 절을 올렸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60대 이상 5명 중 1명은 혼자 살고 해마다 늘어나는 고독사 소식은 남 얘기 같지 않죠. 그런데 여기서 더 무서운 질문이 남습니다. 나이 들어서는 과연 친구가 많아야 행복한 걸까요? 아니면 혼자만의 완전함을 추구하는 게 더 나은 걸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이 불안한 물음에 대한 해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오늘의 영상에는 위에 말씀드린 내용과 관련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참한 사례 한 가지와 그와 반대되는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들어보시고 어느 쪽이 내가 원하는 노후의 인생인지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정우현 씨는 70세 생일을 조용히 맞이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 과거 그는 대기업에서 임원으로 재직하며 수많은 회의실과 해외 출장을 오가던 인물이었다. 그의 휴대전화 속에는 수백 개의 연락처가 저장돼 있었다. 그 이름 옆에 상무, 전무, 이사 같은 직함이 붙어 있었고, 젊은 시절 그는 이 번호들 덕분에 세상이 언제나 자신과 연결돼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은퇴 후 10년이 지난 지금 그 휴대전화는 알람 소리 외에는 거의 울리지 않았다. 퇴직 당시 그는 약 1억 5천만 원의 퇴직금을 받았다. 아내와는 몇 해 전 병으로 사별했고 두 자녀는 각각 직장과 가정을 꾸려 지방에서 살았다. 평생을 바쁘게 달려온 그는 퇴직 후에도 휴대전화를 손에 쥔 채 언젠가 누군가에게서 연락이 오겠지라는 기대를 버리지 못했다. 아빠, 요즘은 누구랑 연락해요? 큰딸 소정이 명절날 집에 들렀을 때 무심하게 던진 말이었다. 아이, 뭐 다들 바쁘지. 내가 굳이 먼저 연락할 필요 있겠니? 다 알아서 살고 있을 거야. 우현 씨는 허허 웃어넘겼지만 대화가 끝난 뒤 휴대전화 화면을 켜놓고 한참을 바라봤다. 이름만 가득한 목록 속에서 실제로 안부를 물어오는 이는 거의 없었다. 갈등은 그의 건강이 무너지면서 시작됐다. 은퇴 후 운동도 줄고 혼자 끼니를 대충 챙기다 보니 당뇨와 고혈압이 찾아왔다. 병원에서는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 했지만 그는 늘 혼자였다. 아침에 죽 끓이는 대신 편의점에서 빵과 커피로 끼니를 때우고 저녁엔 TV를 보며 라면으로 허기를 달랬다. 아빠, 약은 잘 챙겨 드시죠? 전화기 너머 둘째 아들 민우의 목소리는 늘 바빴다. 그럼 걱정 말아라. 다 잘 챙겨 먹지. 하지만 사실 약봉지는 책상 서랍 속에 그대로 쌓여만 갔다. 그는 아들이 걱정할까봐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 어느 날 밤 새벽 2시를 넘긴 시간에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졌다. 땀방울이 이마를 타고 흘렀고 심장이 요동쳤다. 손을 뻗어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지만 수백 개의 이름이 빼곡한 연락처 속에서 지금 당장 전화할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다. 결국 119를 눌렀고 그는 구급차에 실려 응급실로 향했다. 입원 며칠 뒤 병실을 찾은 이는
큰딸 소정뿐이었다. 아빠 연락할 분 없으셨어요? 예전엔 아빠 친구들 많았잖아요. 다들 바쁘더구나. 괜히 귀찮게 하고 싶지 않더라. 우현 씨는 씁쓸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오래전 술잔을 기울이며 웃던 얼굴들이 떠올랐다. 해외 출장을 함께 다니던 동료, 매주 골프 약속을 잡던 부장, 회식 자리에서 웃음을 터뜨리던 친구들. 그 많은 인연이 어디로 흩어진 걸까? 그의 외로움은 점점 일상의 균열로 나타났다. 식탁 위에는 며칠째 치우지 않은 반찬 그릇이 남아 있었고, 냉장고 안에는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들이 늘어났다. 거실 테이블에는 늘 휴대전화가 올려져 있었지만 벨소리는 울리지 않았다. 아빠, 집에 사람 좀 부르면 안 돼요? 동네 경로당이라도 다녀오시고요. 큰딸이 한 번은 진지하게 제안했다. 그런데 가서 무슨 얘기를 하니? 다들 낯설고 난 이제 새로운 사람 사귀는 게 힘들어. 그는 고개를 저었다. 퇴직 전에는 누구보다 사람 많은 자리에 서 있던 그였다. 그러나 정작 은퇴 후에는 낯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부담스러워졌다. 그렇게 하나둘씩 만남을 거부하다 보니 남은 것은 텅 빈 휴대전화뿐이었다. 갈등은 경제적 문제로도 번졌다. 남은 퇴직금 일부를 정기예금으로 묶어두었지만 물가 상승이 가계에 직격탄이 됐다. 전기료, 관리비, 병원비가 해마다 올라가면서 생활은 빠듯해졌다. 그럴수록 그는 밖으로 나가 사람들을 만나는 걸 더 꺼렸다. 괜히 돈 들어갈까 두려웠던 것이다. 그리고 어느 겨울 큰딸이 전화를 걸어왔다. 아빠, 이번 설에 애들 데리고 못 갈 것 같아요. 일이 겹쳐서요. 그래, 일 바쁘면 어쩌겠니? 괜찮다? 그는 태연한 척했지만 전화를 끊고 난 뒤 거실 한복판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다. 눈길은 여전히 휴대전화에 머물렀다. 연락처는 여전히 가득했지만 실상은 텅 빈 숫자들에 불과했다. 그의 고독은 점점 심해졌다. 주변 이웃과의 접촉은 거의 없었고 자녀와의 대화는 형식적이었다. 휴대전화는 매일 아침 손에 쥐고 눈을 떴지만 벨소리가 울리지 않는 날이 대부분이었다. 가끔 스팸 문자만 들어올 뿐이었다. 이렇듯 평범했던 대기업 임원의 삶은 은퇴 후 서서히 갈라지고 있었다. 친구라 믿었던 이들은 사라졌고 가족마저 바쁜 일상 속에서 멀어졌다. 남은 것은 한때 빼곡히 채워진 연락처가 가득한 휴대전화와 깊은 고립감뿐이었다. 겨울이 깊어가던 어느 날 우현 씨는 또다시 병원으로 실려갔다. 이번에는 이전보다 심각했다. 집안에서 쓰러져 있는 그를 이웃 주민이 며칠 동안 문 앞에 쌓인 신문을 보고 이상하다 여겨 신고한 덕분에 발견된 것이었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의식이 희미했다. 병원 침대에 누운 아버지를 바라보던 큰딸 소정은 눈물을 삼켰다. 아빠, 왜 그렇게 혼자 계셨어요? 왜 연락도 안 하셨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힘겹게 눈만 감고 있었다. 며칠 뒤, 결국 그는 병실에서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장은 서울 외곽의 한 병원 장례식장이었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 상복을 입은 두 남매가 서 있었지만 문은 쉽게 열리지 않았다. 조문객은 오지 않았다. 첫날 장례식장 안은 적막했다. 큰딸은 혹시나 싶어 아버지의 휴대전화를 꺼내들었다. 화면 속에는 수백 개의 이름과 번호가 그대로였다. 김 부장, 박상무, 정이사 그 옛날 아버지가 회의실과 식사 자리에서 함께 웃던 사람들이었다. 민호야, 이 번호들 중에 연락해볼까? 작은 아들 민호가 잠시 머뭇거리다 고개를 저었다. 누가 올까? 아빠가 은퇴하고 나서 한 번이라도 연락한 사람이 있었어? 아마 다들 번호만 남아있는 거야. 그 말은 잔인했지만 사실이었다. 둘째 날이 되어도 조문객은 없었다. 멀리 지방에 사는 친척 몇 명이 오려 했지만 일정이 겹친다며 미루었다. 결국 장례식장에 남은 건 두 남매와 장례식장 직원뿐이었다. 그 직원이 두 번이나 분양하며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고 중얼거리는 장면은 두 남매의 가슴에 깊이 박혔다. 그 순간 소정의 머릿속을 스친 것은 아버지가 생전에 했던 말이었다.
전화번호가 이렇게 많으니 필요할 땐 누군가 꼭 오겠지. 하지만 그 믿음은 허상이었다. 이름만 가득한 휴대전화 연락처는 아버지의 마지막 길을 지켜주지 못했다. 세 번째 날, 발인 시간이 다가왔지만 조문객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장례차가 출발하기 직전 큰딸 소정이 아버지의 휴대전화를 마지막으로 꺼내들었다. 손가락으로 화면을 넘길 때마다 이름이 스쳐 지나갔다. 그러나 아무도 오지 않았다. 장례가 끝난 뒤 남매는 아버지의 집을 정리했다. 거실 한복판에 놓인 테이블 위에는 늘 손 닿는 곳에 두셨던 휴대전화가 있었다. 충전기가 꽂혀 있었고 화면에는 미처 확인하지 못한 알림이 떴다. 그 대부분은 광고 문자와 보험 권유 전화였다. 서랍 속에는 퇴직 당시 받은 퇴직금의 일부를 넣어둔 통장도 있었다. 그러나 잔액은 많지 않았다. 생활비와 병원비로 조금씩 줄어들어 이제는 몇백만 원 남짓이었다. 민호가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다. 누나, 아빠가 왜 그렇게 혼자 계셨는지 이제 알겠어. 연락처는 많아도 정작 함께 밥 먹어줄 친구 하나 없었던 거잖아. 소정은 눈을 감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남매는 함께 식탁에 앉아 아버지가 즐겨 쓰던 밥그릇을 바라봤다. 거기에 밥을 담아 식사를 마치고 나니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우리가 더 자주 찾아뵀어야 했는데. 소정의 말은 공기 속으로 흩어졌다. 이 사건은 두 남매의 마음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다. 그들은 깨달았다. 많은 연락처가 있는 것과 실제로 함께 해주는 친구가 있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것을. 아버지는 수백 개의 번호 속에서도 결국 혼자였다. 여러분도 한번 휴대전화를 열어보시겠습니까? 그 안에 저장된 이름들이 위급한 순간 정말 달려와 줄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숫자로만 남은 빈 껍데기일까요? 지금 당장 한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어보는 작은 행동, 그것이 여러분의 노후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 올해 69살이 된 정광호 씨는 30해 가까이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정년을 맞이했다. 오랜 세월 주민센터와 구청을 오가며 민원인을 상대했던 그에게도 은퇴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왔다. 광호 씨, 이제부터는 당신 시간이네. 일도 다 끝났으니 좀 쉬어. 아내 박영희 씨가 웃으며 건넨 말이었다. 그의 월 연금은 약 280만 원. 퇴직금은 따로 없었지만 꾸준히 부은 연금 덕분에 매달 생활비는 안정적으로 들어왔다. 무엇보다 그는 현역 시절부터 언젠가 은퇴하면 어떻게 살까를 깊이 고민해왔고, 그래서 준비가 잘 되어 있었다. 하지만 은퇴 직후의 삶은 생각보다 단조로웠다. 첫 달에는 여행도 다녀오고 오랜만에 책도 읽으며 만족스러웠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 답답함이 몰려왔다. 친구들을 만나려 해도 대부분 아직 현역으로 일하거나 혹은 연락이 뜸해진 사람들이었다. 여보, 오늘도 집에만 있을 거예요? 사람 좀 만나러 나가요. 아내의 권유에도 그는 처음엔 고개를 저었다. 괜히 나가서 어색하게 있느니 집에서 책이나 읽는 게 편하지. 하지만 아내는 포기하지 않았다. 결국 그는 집 근처 복지관의 동호회에 발을 들였다. 처음엔 낯설었지만 기타 교실에서 만난 또래들과 금세 친해졌다. 매주 화요일 저녁이면 기타 소리가 복지관 강당을 채웠고 수업이 끝난 뒤 함께 분식집에서 라면을 나눠 먹으며 대화를 이어갔다. 어느 날 복지관 강의실 앞에서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던 정광호 씨는 문득 떠올랐다. 예전 직장 상사와 동료들의 번호가 아직 휴대전화에 남아 있었지만 연락을 끊은 지 오래였다. 반면 지금 옆에서 웃고 있는 사람들은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알지 못했던 이들이었다.
광호 형님, 다음 주말에 우리 다 같이 산에 가시죠. 날도 풀렸는데. 후배처럼 다정한 목소리로 권하는 친구의 말에 그는 오랜만에 가슴이 두근거렸다. 하지만 갈등은 다른 곳에서 찾아왔다. 2025년 대한민국은 물가가 급격히 오르며 연금만으로 살기 빠듯한 현실이 되었다. 관리비와 전기요금, 병원비가 조금씩 불어나자 아내는 불안해했다. 여보, 우리 연금으로만 괜찮을까요? 혹시 나중에 모자라면 어쩌죠? 걱정 마. 내가 은퇴 전에 적금도 넣어뒀잖아. 그리고 필요하면 내가 다시 강의라도 나가면 되지. 하지만 광호 씨 마음 한구석에도 불안은 있었다. 돈 문제만이 아니었다. 그는 은퇴 후 사람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점검해야 했다. 어쩌면 자신도 연락처만 가득한 채 정작 의지할 이는 없는 삶을 살게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친구 박재만 씨가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재만이 형님, 요즘 연락이 없더라 했더니 광호 씨는 복지관 친구들과 함께 병문안을 갔다. 병실 문을 열었을 때 그는 깊은 충격을 받았다. 병실 안에는 환자 혼자뿐이었고 가족도 친구도 보이지 않았다. 그 순간 그는 오래전부터 자신을 괴롭히던 질문을 똑똑히 마주했다. 나이 들어서 과연 친구가 많아야 행복할까? 아니면 혼자서도 괜찮은 걸까? 그날 밤 그는 집으로 돌아와 아내와 마주 앉았다. 영희야, 내가 은퇴하고 복지관 나가길 정말 잘한 것 같아. 만약 나도 혼자만 있었다면 상상하기도 싫다. 아내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사람들하고 계속 어울려요. 우리 둘만으로는 버틸 수 없어요. 정광호 씨는 박재만 씨의 병실에서 돌아온 뒤 깊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가 본 것은 한때 활발하게 사업을 하던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아무도 곁에 없는 쓸쓸한 노인의 모습이었다. 영희야, 재만이 형님이 저렇게 혼자 누워있는 거 보니까 마음이 무겁더라. 아내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니까요. 결국 사람은 사람이랑 같이 살아야 하는 건데 당신은 그래도 친구들이 곁에 있으니 다행이에요. 그날 이후 광호 씨는 더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챙기기 시작했다. 기타 모임은 물론 경로당 장기 자랑에도 빠지지 않고 참석했다. 그는 복지관 게시판에 붙은 자원봉사 모집 공고를 보며 아내와 상의했다. 영희야, 나 주말에 독거 어르신 도시락 배달 봉사 나가려고 해. 괜찮겠지? 좋죠. 당신이 그 일을 하면 나도 같이 할래요. 그러던 어느 여름 광호 씨에게도 위기가 닥쳤다. 평소 괜찮다던 혈압이 갑자기 치솟으면서 집에서 쓰러진 것이다. 다행히 그날은 복지관 친구와 약속이 있던 날이었다. 광호 형님, 오늘 안 나오세요? 집 앞인데 아무 기척이 없네요. 친구의 전화를 받지 않자 걱정이 된 두 사람이 직접 그의 집을 찾아왔다. 문을 두드려도 대답이 없자 결국 경찰과 함께 문을 열었고 거실 바닥에 쓰러진 그를 발견했다. 급히 병원으로 이송된 덕분에 큰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 의사는 말했다. 조금만 늦었으면 위험할 뻔했습니다. 앞으로는 꾸준히 관리하고 주변 분들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침대에 누운 광호 씨 곁에는 아내뿐 아니라 기타 모임에서 알게 된 동료들과 복지관 친구들이 줄지어 섰다. 형님, 걱정하지 마세요. 금방 일어나실 거예요. 다음 주 공연도 형님 기타 없으면 허전하다고요. 그 순간 그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휴대전화 연락처 속에서만 머물던 옛 동료들이 아닌 지금은 실제로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퇴원 후 그는 집에 돌아와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다. 예전에는 이름만 가득했던 연락처 목록이
이제는 다르게 보였다. 매주 안부를 주고받는 복지관 친구들, 함께 봉사활동 나가는 사람들, 심지어 최근 알게 된 이유까지. 아내와 함께 저녁 식탁에 앉아 김치찌개를 먹으며 그는 조용히 말했다. 영희야, 난 이제 알 것 같아. 친구가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곁에 진짜로 있어주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걸. 아내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맞아요. 그게 결국 우리가 행복하게 늙어가는 길이죠. 광호 씨는 매달 들어오는 연금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작은 텃밭에서 기른 채소로 반찬을 만들어 친구들과 나눠 먹었다. 가끔은 손주들이 놀러와서 복지관 공연을 함께 보며 박수를 치기도 했다. 집안은 늘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여러분, 정광호 씨의 삶은 특별한 비밀이 있어서 행복해진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단지 연금을 안정적으로 준비했고 은퇴 후에도 사람들과의 연결을 놓지 않았을 뿐입니다. 같은 나이, 같은 시대를 살고 있지만 누군가는 텅 빈 연락처만 남기고 떠났고 누군가는 함께 웃어줄 것들과 가족 곁에서 존엄한 노후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휴대전화에는 어떤 이름이 남아 있습니까? 그 이름들이 실제로 여러분 곁을 지켜줄 사람들인가요? 아니면 숫자만 남은 허상일까요? 오늘 당장 한 사람에게 안부 전화를 걸어보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내일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행복한 노후는 준비하는 순간부터 이미 시작된다는 것을요. 여러분, 이제 실제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통계와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단순히 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 전체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들입니다. 우선 통계청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최신 수치를 보면 65세 이상 노인의 5명 중 1명 이상이 혼자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2024년 기준으로 독거노인 비율이 22%를 넘어섰고 이 수치는 해마다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 중에서도 남성 독거노인의 비율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특히 우려할 부분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23년에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남성 노인의 경우 아내와 사별한 뒤 사회적 관계망이 급격히 축소되는 경향이 뚜렷했고 실제로 여성보다 고독사를 경험할 위험이 훨씬 높았습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에서 집계한 2023년 고독사 현황을 보면 전체 고독사 3,600여 명 중 남성이 8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연령대별로는 60대가 가장 많았고 그 뒤를 50대와 70대가 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고령층의 외로움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는 지표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통계는 노인의 사회적 고립감과 관련된 자료입니다. 통계청이 2023년에 발표한 국민 삶의 질 지표에 따르면 60세 이상 응답자의 약 40%가 힘들 때 의지할 사람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 비율은 OECD 평균보다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이 지표는 단순한 외로움 설문이 아니라 실제로 위기 상황에서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관계망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내 연구에서도 같은 맥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노년학회 학술지에 실린 한 연구에서는 사회적 고립에 놓인 노인일수록 우울 점수가 높게 나타났고 신체 기능 저하 및 인지 능력 악화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쉽게 말해 관계망이 끊어지면 정신 건강뿐 아니라 육체적 건강까지 빠르게 무너진다는 것이죠. 국민연금연구원의 조사에서도 유사한 결론을 내놓았습니다.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가 바로 사회적 지지망이라는 겁니다. 연금 액수나 자산 규모보다도 정기적으로 안부를 묻는 친구나 가족이 있는지가
삶의 만족도와 행복감에 더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연구는 특히 친구의 수가 많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한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오히려 소수의 친구라도 주기적으로 만나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노인의 심리적 안정에 더 긍정적이라는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해외 연구도 이와 같은 맥락을 강화해 줍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발표한 고령사회 보고서에서는 사회적 고립이 흡연이나 비만과 비슷한 수준으로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브리거명 대학교 연구팀의 대규모 메타 분석에 따르면 사회적 관계가 부족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조기 사망 위험이 약 50% 더 높았습니다. 또 영국에서 진행된 Age UK 보고서에서는 매주 정기적으로 친구나 가족을 만나는 고령층이 그렇지 않은 고령층보다 우울증 발병 위험이 절반 이하로 낮았다고 합니다. 이런 결과는 한국 사회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숫자가 아니라 질과 빈도라는 점입니다. 국내 연구 결과를 다시 보면 50대와 60대 중년층이 가진 평균 친밀 친구 수는 대략 56명 수준이었지만 행복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건 친구의 숫자가 아니라 얼마나 자주 만나는지 그리고 어떤 역할을 해주는 관계인지였습니다. 누군가는 경청자, 누군가는 함께 식사를 나눌 동반자, 또 다른 누군가는 긴급 상황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질적 지지자. 이런 관계가 최소 몇 명은 필요하다는 것이죠. 또 하나 주목할 점은 경제적 요인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연금이나 자산이 부족한 노인일수록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는 빈도가 낮고 그 결과 고립감이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해, 안정적인 노후 소득은 단순히 생활비를 충당하는 데 그치지 않고 관계망을 유지하는 데에도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해외 논문에서도 같은 결과가 확인되는데 일본에서 진행된 고령자의 사회적 참여와 건강 연구에 따르면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유지하는 노인일수록 동호회나 자원봉사 등 사회활동 참여율이 높았고 이는 곧 건강 수명과 직결되었습니다. 결국 통계와 연구가 공통적으로 말해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단순히 연락처가 많아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얼굴을 마주하고 정기적으로 안부를 나누며 서로 의지할 수 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 이것이 삶의 만족도, 정신 건강, 신체 건강을 지탱하는 핵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데이터들을 보니 나도 지금 뭔가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노후의 행복은 돈보다도 관계에 달려 있고 이 관계는 저절로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인 관리와 사회적 안전망이 필요하다고요. 실제로 대한민국 정부와 각 지자체도 이런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는 어르신 돌봄 SOS 센터를 운영하면서 갑작스럽게 병원에 갈 사람이 없거나 생활에 어려움이 생긴 어르신들에게 긴급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성남시는 독거 어르신들에게 스마트 안심 센서를 설치해 집안의 움직임이 일정 시간 이상 감지되지 않으면 바로 돌봄 인력이 찾아가 안부를 확인합니다. 부산시는 시니어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통해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지역 도서관이나 공공시설에서 일하며 사회적 관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들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어르신들이 세상과 단절되지 않도록 연결해주는 중요한 장치들입니다. 또 보건복지부는 2020년부터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종합대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 안에는
고위험군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정기적인 안부 확인 전화를 돌리는 시스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 강북구는 매일 일정 시간마다 독거 어르신들에게 전화를 거는 안부콜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고, 대구광역시는 노인복지관 중심으로 동행 프로그램을 만들어 자원봉사자들이 정기적으로 방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들은 이미 현장에서 효과를 내고 있으며 실제로 서비스 대상자들의 고립감과 우울감 지수가 눈에 띄게 낮아졌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우리나라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일본은 이미 2015년에 고독사 방지법을 제정해 국가 차원에서 고독사 문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고독사 예방센터를 설치하고 아파트 관리인이나 우편 집배원까지 협력해 이상 징후를 발견하면 곧바로 보고하도록 법제화했습니다. 영국은 2018년에 세계 최초로 외로움 담당 장관 미너스터 포 롤리너스를 임명하고 국가 차원의 캠페인을 벌여 어르신뿐만 아니라 전 세대의 사회적 고립 문제를 공공정책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북유럽 국가들, 특히 덴마크와 스웨덴은 지역 커뮤니티 센터를 촘촘히 운영해 노인들이 매일 모여 식사와 취미 활동을 함께 하도록 제도화했는데, 이로 인해 고독사 발생률이 현저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개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은 작은 관계를 지키는 일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휴대전화를 꺼내 누군가에게 안부 전화를 거는 것, 주말마다 가까운 복지관이나 교회, 사찰 같은 공동체 모임에 나가보는 것, 그리고 이웃에게 먼저 말을 건네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노후를 완전히 다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거나 대단한 계획을 세우지 않아도 됩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준비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고립을 막고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 100세 시대 어르신 사회활동 지원, 보건복지부의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각 지자체의 시니어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같은 제도를 찾아보시고 신청해보세요. 실제로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한 노인들의 삶의 만족도가 훨씬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우리 사회도 이제는 고독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로 바라봐야 합니다. 일본처럼 법제화를 통해 지자체 지역 주민 모두가 어르신의 안전망 역할을 하게 만드는 것, 영국처럼 정부가 외로움 문제를 국가 의제로 올려두는 것, 북유럽처럼 누구나 쉽게 드나들 수 있는 커뮤니티 센터를 만드는 것. 이런 제도들은 결국 노후의 고독을 막는 가장 확실한 해답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많은 분들이 50대, 60대이실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정책과 제도, 그리고 해외의 해법들을 잘 기억하셨다가 지금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지키고 지자체가 마련한 제도를 활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 노후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보험이 될 겁니다. 잊지 마세요. 행복한 노후는 준비하는 순간부터 이미 시작됩니다. 여러분, 믿기시겠습니까? 75세 아버지가 아들의 사업을 돕겠다고 집을 팔아 전 재산을 건넸다가 지금은 고시원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런 이야기가 결코 드문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혹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평생 아껴 모은 돈, 혹시 자식에게 다 퍼주고 난 뒤에 나는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까? 우리나라 60세 이상 부모 4명 중 1명이 빈곤에 시달리고 있고 수도권에서는 35살 자녀의 절반 가까이가 여전히 부모와 함께 살며 생활비를 의존하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처음엔 작은 도움으로 시작합니다.
전세 보증금, 결혼 자금, 혹은 빚을 막아주기 위한 긴급 지원. 하지만 한 번 무너지면 조금만 더, 이번만 더가 반복되면서 부모의 노후 자금은 끝없이 소모됩니다. 결국 남는 건 부모의 빈 지갑과 씻을 수 없는 후회뿐입니다. 더 무서운 건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나는 다르다, 우리 자식은 괜찮다고 생각하신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미 수많은 부모들이 같은 생각으로 자산을 내주었다가 병원비조차 감당하지 못해 무료급식소에 줄을 서는 현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불교에서 말하는 부모와 자식 간 인연의 4가지 모습, 은혜를 갚는 인연, 원한을 갚는 인연, 빚을 갚는 인연, 그리고 빚을 되찾는 인연을 바탕으로 우리가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굴레에 빠지는지를 살펴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식에게 헌신하면서도 내 노후와 가족의 행복을 동시에 지킬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아보려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중요한 갈림길입니다. 이 내용을 놓치면 언젠가 당신도 똑같은 후회를 하게 될지 모릅니다. 끝까지 보시면 더 늦기 전에 선택할 수 있는 해답을 반드시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오늘의 영상에는 위에 말씀드린 내용과 관련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참한 사례 한 가지와 그와 반대되는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들어보시고 어느 쪽이 내가 원하는 노후의 인생인지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울 변두리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 67세 이도현 씨의 현관 앞에는 해가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 물건이 하나 놓여 있다. 바로 낡은 운동화였다. 자동차 부품 회사에서 부장으로 35년 넘게 근무하며 매일같이 출근길을 함께했던 신발. 가죽은 닳아 색이 바랬고 밑창은 여기저기 갈라져 있었지만 그는 그 운동화를 버리지 못했다. 저 신발처럼 나도 이제는 쓸모가 없어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이 씨는 3년 전 정년퇴직을 하면서 퇴직금 1억 5천만 원을 받았다. 평생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손에 쥔 큰돈이었다. 그때만 해도 이제는 내 노후가 조금은 든든하겠구나라는 안도감이 있었다. 그러나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다. 퇴직한 지 2달쯤 지났을 무렵 아들이 찾아왔다. 35이 넘었지만 아직 안정된 직장이 없었던 아들은 결혼을 준비한다며 전세 보증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버지, 이번만 도와주시면 나도 빨리 자리 잡을 거예요. 그 말에 이 씨는 고민 끝에 퇴직금 절반 가까이를 건넸다. 남은 절반은 노후 생활비로 간직하고 싶었지만 며칠 뒤 딸에게서 또 연락이 왔다. 대학원을 다니던 딸이 등록금과 생활비가 부족하다며 울먹였다. 결국 그는 남은 퇴직금마저 나누어 주었다. 내가 힘들어도 애들이 잘 되면 됐지라는 마음이었다. 하지만 세상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아들이 들어간 사업은 1년도 못 가 문을 닫았고 전세 자금으로 들어간 돈은 빚만 남긴 채 사라졌다. 딸 역시 학업은 이어갔지만 생활은 여전히 불안정했다. 결국 자식 둘 다 부모에게 기대는 상황이 이어졌다. 이 씨의 아내는 처음에는 말리지 않았다. 여보, 우리가 벌어둔 게 있으니 자식들 돕는 게 당연하지 않나? 하지만 몇 달 지나지 않아 집안의 살림이 눈에 띄게 빠듯해졌다. 전기세, 관리비, 병원비 매달 나가는 고정 지출은 그대로인데 들어오는 돈은 국민연금 매달 70여만 원이 전부였다. 부부가 함께 쓰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다. 그는 아파트 경비일을 알아보기도 했지만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공사장에서 막일을 나가기도 했지만 무릎이 좋지 않아 오래 버티지 못했다. 그렇게 지쳐 돌아올 때마다 현관 앞 낡은 운동화가 눈에 들어왔다. 신발끈은 닳아 떨어져 나가 있었고 바닥은 기울어져 더는 걷기조차 힘들어 보였다. 그 모습이 마치 자신과 같았다. 어느 날 저녁 딸이 집에 와서 이렇게 말했다. 아빠,
요즘 학교 다니면서도 너무 힘들어요. 돈 때문에 연구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는 마음 한쪽이 무너져 내렸다. 이미 줄 수 있는 건 다 줬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말이 가슴을 후벼 팠다. 내가 뭘 더 해줘야 하나라는 자책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아내와의 갈등도 깊어졌다. 아내는 점점 불안한 얼굴로 말했다. 여보, 이제 그만해야 돼. 우리도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애들만 바라보다가 우리 노후가 망가지면 어떡해? 하지만 이 씨는 차마 아이들에게 단호하게 말하지 못했다. 늘 마음속에 부모니까 당연히 도와야 한다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던 중 아들이 또다시 연락을 해왔다. 빚을 정리하려면 돈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이 씨는 통장 잔액을 확인했다. 남은 돈은 고작 몇백만 원뿐이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제는 더 이상 도와줄 수 없다는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입술 끝에서는 여전히 알겠다. 이번만 돕겠다는 말이 맴돌았다. 그날 밤 그는 현관 앞에 놓인 낡은 운동화를 손에 들고 한참을 바라봤다. 운동화는 이미 형태를 잃고 구겨져 있었다. 마치 자신이 걸어온 길이 전부 닳아 없어진 것만 같았다. 자식이란 게 뭘까? 부모는 끝없이 내어줘야 하는 존재일까? 그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눈시울을 붉혔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이도현 씨는 뒤척이다가 결국 새벽녘에 자리에서 일어났다. 거실 한쪽 구석, 낡은 운동화가 여전히 그의 눈길을 끌었다. 그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신발을 손에 들고 조용히 현관문을 나섰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뺨을 스쳤다. 예전 같으면 출근길을 재촉하던 시간, 공장으로 향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은 여전히 바빴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그 대열에 서 있지 않았다.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운동화를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문득 지난 날이 떠올랐다. 자동차 부품 회사에서 막내로 들어가던 첫날, 그 운동화를 신고 있었다. 기름 냄새가 배어있던 공장 바닥에서 구르며 버티고 수십 년간 야근을 이어오던 날들에도 그 운동화는 늘 곁에 있었다. 저 신발처럼 나도 꿋꿋하게 버텨왔는데 이제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진 걸까? 그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한숨이 흘러나왔다. 집에 돌아오자 아내가 기다리고 있었다. 여보, 또 나갔어? 새벽마다 어디 다녀오는 거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이 씨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다. 사실 아내와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고 있었다. 서로 하고 싶은 말은 많았지만 그 말이 결국 싸움으로 번진다는 걸 너무 잘 알았기 때문이다. 며칠 뒤 아들은 다시 전화를 걸어왔다.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묻어났다. 아버지, 이번에만 좀 더 도와주시면 진짜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집을 빼야 할지도 몰라요. 이 씨는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다. 통장에 남은 돈은 이미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였다. 이제는 연금으로만 근근히 버티고 있었고 약값과 관리비만 내도 빠듯했다. 아들아, 아빠도 이제는 더는 힘들다. 어렵게 꺼낸 한마디는 스스로의 가슴을 후벼 파는 말이기도 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온몸에 힘이 빠졌다. 방 한쪽에 놓여있던 낡은 운동화가 눈에 들어왔다. 신발은 더 이상 신을 수 없을 만큼 해져 있었지만 그는 그 운동화를 버리지 못했다. 내가 걸어온 길, 내 삶이 다 여기 묻어 있는 건데 버리면 나 자신을 버리는 것 같아서. 그러던 어느 날 이웃 김 씨 아주머니가 현관 앞에서 그를 붙잡았다. 도현 씨, 요즘 왜 이렇게 수척해졌어요? 애들한테 너무 많이 퍼주는 거 아니에요? 그녀의 말에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남의 눈에까지 비치는 현실이 부끄러웠다. 하지만 동시에 속 시원하게 털어놓고 싶은 마음도 들었다. 그는 작게 대답했다. 뭐, 부모 마음이 그렇지요. 다 내 자식인데. 그러나 그 말 뒤에는 짙은 허무가 따라왔다. 아내는 점점 더 단호해졌다. 여보, 이제는 그만해. 우리 노후는 누가 책임져? 병원이라도 가야 하는 날 오면 우리가 어떻게 할 건데?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하지만 이 씨는 여전히 명확한 대답을 내놓지 못했다. 부모라는 이름이, 자식이라는 무게가 그를 단단히 묶고 있었기 때문이다. 가끔 딸이 집에 들를 때면 그는 딸의 가방 속을 슬쩍 보곤 했다. 책과 서류 뭉치 사이에서 낡은 지갑이 보일 때마다 마음이 짠했다. 딸도 사실 힘겹다는 걸 알았다. 그러나 더는 도와줄 여력이 없다는 현실이 그를 더 괴롭게 했다. 그날 저녁, 그는 현관 앞 운동화를 손에 들고 말했다. 내가 내 발을 지탱해 준 건 30년 넘는 시간이었는데, 이제는 너도 쓸모를 다했구나. 하지만 너를 버리면 내가 살아온 세월마저 버리는 것 같아.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다. 그리고는 결심했다. 아내에게 말했다. 당신 말이 맞아. 우리 이제는 우리부터 챙겨야 해. 하지만 그 말은 쉽게 끝나지 않았다. 이미 자식들에게 퍼줄 만큼 퍼준 뒤라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밤이 깊어갈수록 그는 더욱 낡아빠진 운동화를 바라보았다. 신발은 마치 말없는 증인처럼 그의 삶을 비추고 있었다. 자식에게 모든 걸 내어주고 자신은 비어버린 노후. 그것이 지금 그의 현실이었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성남에 사는 65세 김성호 씨는 지난해 대기업에서 정년퇴직을 맞았다. 그는 자동차 전자장비 분야에서 30년 넘게 근무하며 부장 자리까지 올랐고 퇴직하면서 1억 8천만 원의 퇴직금을 수령했다. 겉으로 보면 평범한 대기업 퇴직자의 길을 걸어온 것 같지만 그의 삶을 특별하게 만든 건 퇴직 이후의 태도와 준비였다. 김 씨의 집 현관 앞에는 언제나 반짝이는 운동화가 가지런히 놓여 있다. 낡고 해진 신발이 아니라 늘 닦여있는 새 운동화다. 아침이면 그는 그 신발을 신고 동네 공원으로 산책을 나간다. 이 풍경은 그가 매일 지켜온 습관의 결과였다. 그는 말한다. 나는 오래전부터 내 삶을 내 발로 걸어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아이들에게 내 노후를 맡기면 결국 내 인생은 남의 손에 달려있는 거잖아요. 사실 김 씨도 젊은 시절에는 자식 때문에 마음이 흔들린 적이 많았다. 대학생이 된 아들이 유학을 가고 싶다고 했을 때 동료들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뒷바라지했다. 그러나 그는 원칙을 지켰다. 내가 진짜 원한다면 스스로 장학금이나 아르바이트로 해결해라. 아빠는 생활비와 등록금 정도까지만 지원한다. 아들은 처음엔 서운해했지만 결국 스스로 길을 찾았다. 지금은 해외 기업에서 당당히 일하며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기대지 않는다. 딸이 결혼을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아빠, 요즘 웬만한 집은 억 단위로 들어가야 하더라고요. 다른 친구들은 부모가 다 해주는데 우리 집은 어떻게 할 거예요? 딸의 서운한 눈빛 앞에서 김 씨도 흔들렸다. 하지만 그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아빠가 너희 신혼집 전세금 전부를 해줄 수는 없다. 하지만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만큼은 도와주마. 대신 나머지는 너희 부부가 함께 감당해야 한다. 결국 딸은 남편과 힘을 합쳐 작은 아파트를 얻었고 몇 년이 지나 스스로 더 넓은 집으로 옮겨갔다. 김 씨의 선택은 자식들에게는 때로는 차갑게 느껴졌을지 모른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태도가 자녀들의 독립심을 키웠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 덕분에 김 씨 부부의 노후가 무너지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그는 퇴직금을 전부 자녀에게 넘기지 않고 일부는 노후 생활비로 안정적인 상품에 분산 투자했고 일부는 건강과 취미 생활을 위해 따로 마련해 두었다. 2025년 현재 물가가 크게 오르고 고령층의 의료비 부담이 늘어나면서 많은 부모들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 그러나 김 씨 부부는 달랐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그리고 투자에서 나오는 이자, 수익 덕분에 매달 300만 원이 조금 넘는 생활비가 꾸준히 들어온다. 그는 말한다. 내가 나를 책임져야 한다는 단순한 원칙을 지켰을 뿐인데 이게 내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김 씨의 삶은 단순히 돈 문제에서만 달라진 것이 아니었다. 그는 매일 새 운동화를 신고 새벽 공기를 마시며 산책을 한다. 지역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도 하고 아내와 함께 여행을 다니며 사진을 찍는 것이 취미가 되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손을 벌리기보다 오히려 여행 경비를 보태주기도 한다. 무엇보다 달라진 건 그의 마음이었다. 주변 이웃들이 자식한테 너무 단호한 거 아니냐라고 말할 때도 있었지만 시간이 흐르자 그 단호함이 곧 지혜였음을 증명했다. 자식들도 이제는 아버지를 존경의 눈으로 바라본다. 딸은 가끔 말한다. 아빠가 그때 원칙을 지켜주셔서 고마워요. 우리도 지금은 스스로 책임지는 법을 배웠어요. 김 씨의 집 현관 앞에서 반짝이는 운동화는 단순한 신발이 아니라 그의 원칙과 태도를 상징하는 오브제였다. 달코해져 무너진 신발과는 정반대로 빛나는 운동화는 자신을 지키고 지혜로운 선택을 한 결과였다. 그는 스스로 걸어온 길에 대해 후회가 없었다. 내가 나를 책임져야 아이들도 자기 인생을 책임질 수 있다. 자식이란 건 끝없이 퍼주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어른이 되어가는 동반자지. 김성호 씨의 삶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단단해졌다. 퇴직 후 3년이 지났지만 그의 일상은 늘 일정한 리듬으로 유지됐다. 아침에는 새 운동화를 신고 공원에서 걷기를 하고 점심에는 아내와 함께 시장을 보러 다녔다. 저녁이면 동네 복지관에서 어르신들과 함께 탁구를 치거나 봉사활동을 했다. 그는 말했다. 일할 때도 바빴지만 지금이 더 바쁘고 더 실해요. 주변 이웃들과의 대화에서 차이가 드러나곤 했다. 옆집 최 씨는 퇴직 후 아들에게 모든 퇴직금을 내줬다가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다. 아이고, 성호 씨. 자네는 좋겠어. 매달 연금이랑 투자 수익이 있으니. 난 지금 전기세도 밀려서 통장 잔고를 보기가 무서워. 최 씨의 한숨은 무거웠다. 김 씨는 마음이 안쓰러웠지만 동시에 자신의 선택이 옳았음을 다시금 느꼈다. 그의 아내 역시 달라졌다. 여보, 우리가 노후 준비를 잘해둔 덕분에 이렇게 여유 있게 사는 거지. 요즘 친구들 보면 손주 용돈 주는 것 때문에도 힘들어 하더라고. 아내의 목소리에는 감사와 안도감이 묻어 있었다. 두 사람은 손주를 볼 때도 주고 싶은 만큼만 주고 나머지는 아이들의 부모가 책임지도록 원칙을 세웠다. 자녀들도 시간이 지날수록 부모의 원칙을 이해했다. 아들은 해외에서 일하며 가끔 부모에게 영상통화를 걸어왔다. 화면 속 그의 얼굴은 밝았다. 아버지, 그때 힘들어도 제 힘으로 버티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덕분에 지금 이렇게 자리 잡을 수 있었어요. 딸 역시 남편과 함께 맞벌이를 하며 자립적으로 생활하고 있었다. 결혼 초에는 불만을 표했던 그녀도 이제는 부모의 방식이 옳았음을 인정했다. 2025년 대한민국은 여전히 고령화와 경기 불황으로 힘든 상황이었다. 물가 상승률은 매달 체감할 정도였고 병원비는 꾸준히 늘어났다. 뉴스에서는 매일같이 노인 빈곤율 OECD 최악이라는 자막이 흘러나왔다. 하지만 김 씨 부부는 상대적으로 안전했다. 그는 연금과 투자 수익으로 매달 약 300만 원 이상을 확보했고 의료비를 위해 따로 준비해 둔 비상 자금도 있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돈 때문에 자식에게 기대지 않아도 된다는 자존감이었다. 김 씨는 주변 사람들에게 자주 이렇게 말했다. 자식에게 기대지 말고 내 두 발로 설 준비를 하세요. 그래야 아이들도 우리를 존경하지 부담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의 말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된 사실이었다. 어느 날 복지관 강좌에서 노후 재무 설계라는 주제를 다루게 되었다. 강사는 통계를 보여주며 말했다. 노인 4명 중 1명이 빈곤층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준비한 사람들은 노후를 즐기며 봉사하고 취미를 누립니다. 그 순간 사람들의 시선이 김 씨에게 향했다. 그는 쑥스러워 웃으며 말했다. 저도 특별한 건 없습니다. 다만 자식에게 무조건 퍼주지 않고 내 노후를 지키겠다는 마음을 지켰을 뿐입니다. 청중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 김 씨는 현관 앞에 놓인 반짝이는 운동화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달아빠진 신발이 아니라 늘 새 것처럼 닦인 운동화. 그것은 그의 원칙과 자존감을 상징하는 물건이었다. 내 발로 내 길을 걸어왔기에 지금 이 자리에서 웃을 수 있는 거지. 저녁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은 오랜만에 함께 웃었다. 아내는 따뜻한 된장찌개를 내왔고 딸은 손주와 함께 들렀다. 아들은 해외에서 보내온 영상 메시지를 틀어주었다. 가족 모두가 서로의 삶을 존중하며 지내는 그 모습은 앞서 봤던 서글픈 사례와는 정반대였다. 여러분, 이 문제는 단순히 몇몇 집안에서 벌어지는 개인적인 불행이 아닙니다. 통계가 아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노인 4명 중 1명이 빈곤 상태에 놓여 있다는 사실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도 여전히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바로 우리 부모 세대 혹은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는 현실이에요. 특히 2025년 지금 물가는 끊임없이 오르고 있고 병원비와 돌봄 비용은 예전보다 훨씬 더 크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자주 보셨을 겁니다. 노인 빈곤율 OECD 최상위권, 고령층 의료비 폭등, 이런 자막들 말이죠. 그리고 이런 환경 속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무리하게 지원을 하다 보면 결국 자신들의 은퇴 자산을 너무 빨리 소진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 조사에 따르면 35이 넘어서도 부모와 함께 살거나 생활비를 의존하는 성인 자녀가 수도권에서 절반 가까이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런 수치는 우리 사회가 얼마나 자녀 독립을 늦추고 부모의 부담을 키우고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결혼이나 주거 문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가 집을 마련하려면 최소 몇억 원이 필요하다고 말하잖아요. 정부도 결혼 출산 관련 증여 공제를 확대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부모 자산이 너무 이른 시기에 빠져나가는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즉, 좋은 의도로 시작된 제도나 도움이라 해도 부모 입장에서는 노후 생활비와 의료비까지 잠식당하는 위험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해외 연구를 보면요.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무제한적으로 현금을 지원하거나 빚 보증을 서주는 경우 자녀의 노동시장 차별 의지가 오히려 줄어드는 현상이 관찰되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동기가 약해지는 거죠. 유럽과 북미 가계 조사에서도 같은 결과가 반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경제 상황이 어려울수록 이런 의존성은 더 강해진다고 해요. 결국 부모의 희생이 자녀의 자립을 돕기보다는 오히려 독립을 늦추고 생활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아이러니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겁니다. 국제기구 보고서에서는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족 내부의 과도한 이전, 즉 부모 세대의 자산이 너무 빨리 소진되는 경우 결국 부모는 공적 복지에 의존하게 되고 자녀 세대 역시 빚부담을 떠안는 이중의 위기가 발생한다고요. 이것은 단지 한두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에도 영향을 준다는 경고입니다. 건강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외 보건 분야 리뷰에서는 은퇴 자산을 급격히 잃은 노년층이 만성질환 관리나 약제 구입,
재활 서비스 이용에서 더 큰 어려움을 겪는다는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다시 말해, 돈이 빠져나가면 건강 관리도 흔들리고 결국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진다는 얘기죠. 여러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국내 통계는 부모 세대가 자녀에게 지나치게 헌신할 때 노후 빈곤과 생활고로 빠질 가능성이 크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 해외 연구는 거기에 더해 그런 헌신이 자녀의 독립까지 약화시킨다는 사실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본 두 가지 사례가 단순한 개인의 선택 차이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경계선을 세운 부모는 자녀도 스스로 성장하게 만들고 본인의 노후도 지켜냈습니다. 반대로 무조건적인 희생을 택한 부모는 자녀에게 의존만 늘리고 자신은 고립과 빈곤 속으로 밀려났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도덕이나 감정의 차원이 아니라 수많은 데이터와 연구가 말해주듯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 가정의 미래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내가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을 버리고 현실을 직시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국내 통계도 해외 연구도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무조건적인 희생은 결국 누구도 행복하게 만들지 못한다는 사실을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무조건적인 희생이 아니라 분명한 경계와 제도를 세워야 한다고요. 부모가 노후 자금을 끝까지 지켜내야 가족 전체가 함께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먼저 우리나라 지자체들이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보시면 힌트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는 어르신 돌봄 SOS 서비스를 통해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긴급 돌봄 병원 동행, 식사 지원 같은 맞춤형 도움을 제공합니다. 경기도는 100세 시대 어르신 행복 일자리 사업을 통해 만 65세 이상 노인들이 지역 사회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를 마련해드리며 활동비를 지급해 경제적 자립을 돕습니다. 부산시는 시니어 금융안심 서비스를 운영해 고령층이 자녀나 주변인에게 금전적으로 착취당하지 않도록 무료 재무 상담과 금융 피해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은 사실 우리가 흔히 알지 못하지만 이미 곳곳에서 진행 중이고 본인이 신청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각 구청 복지관이나 노인종합복지관을 통해 무료 건강검진, 치매 조기검진, 여가 프로그램 지원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제도적 장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부모의 노후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해외의 사례예요. 우리와 비슷하게 가족 의존이 강했던 일본은 이미 2000년에 개호보험 제도장기 요양보험을 도입해 부모가 자녀에게만 의존하지 않고 국가와 지역사회가 함께 노인을 돌보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일본의 노인들은 자녀에게 손 벌리지 않고도 집으로 요양 서비스가 들어오고 재활이나 간병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죠. 유럽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은 부양 의무자 조항을 폐지해 자녀가 부모의 요양비를 무조건 책임지는 구조를 바꾸었고 국가가 세금을 통해 요양비를 부담하는 시스템을 강화했습니다. 이런 제도 덕분에 부모 세대는 자녀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고 자녀 세대는 독립적인 삶을 유지하면서 부모를 돌보는 사회적 장치 속에서 안정된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바로 이런 점을 지적합니다. 노후 문제를 가족만의 문제로 두지 않고 사회적 제도와 지역 프로그램을 활용해
부담을 나누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는 거죠. 결국 부모가 스스로의 노후 자산을 지켜내고 지자체의 지원과 국가의 제도를 활용하며 해외에서 이미 성공한 모델들을 참고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 세대가 실천해야 할 구체적인 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분명합니다. 지금 당장은 조금 단호해 보일 수 있어도 내 노후 자산을 지키고 지자체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며 해외의 사례처럼 제도적 해결책을 요구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자식에게도 당당하고 스스로도 존엄을 지켜낼 수 있는 길입니다. 앞으로 자녀에게 필요한 건 무한한 돈이 아니라 스스로 서게 해주는 기회와 부모가 건강하게 곁에 있어주는 시간이니까요. 낡은 신발은 바람에 꺾이고 새 신발은 햇살을 따라 걷는다. 한 발짝 또 한 발짝 우리가 걷는 길이 곧 인생이다. 여러분, 앞에서 보신 두 사람의 삶 너무나 달랐죠? 평생 모은 돈을 모두 자녀에게 내어주고 결국 고립과 빈곤 속에 주저앉았던 아버지의 낡은 운동화. 그리고 스스로의 노후를 지켜내며 자녀에게는 자립의 힘을 선물하고 지금은 반짝이는 운동화를 신고 당당히 삶을 즐기고 있는 또 다른 아버지의 이야기. 같은 부모로 살았지만 그 끝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배워야 할 건 분명합니다. 사랑은 희생이 아니라 지혜여야 하고 부모의 헌신은 무제한의 퍼줌이 아니라 자녀와 함께 성장하는 울타리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부모가 자신의 노후를 지켜낼 때 자식도 부모를 존경하며 스스로의 삶을 온전히 세워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선택은 단순합니다. 낡아 무너져버린 운동화의 길을 걸을 것인가 아니면 햇살 속 반짝이는 운동화의 길을 걸을 것인가. 우리의 오늘의 선택이 내일 우리의 웃음을 지켜줄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 모두 노력합시다.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고 당당하게 서는 부모가 되기 위해 그리고 부모의 헌신을 존중하며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자식이 되기 위해 그렇게 할 때 우리 모두의 노후는 눈물 아닌 미소로 채워질 것입니다.